어머니, 냄새나서 애들 교육에 안 좋아요. 잠깐만 내려보세요. 차가운 눈보라가 치던 밤, 아들은 늙은 어미를 산속 폐가 앞에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로부터 딱 1년 뒤, 그 폐륜 아들이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짓골로 쫓겨났던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벼락부자가 된 어머니가 아들에게 날린 마지막 한마디, 배은망덕한 자식의.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휘잉, 덜컹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내려보세요.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윙윙거리는 자동차 히터 소리만이 차 안의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던 박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익하고 차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차가 다시는 나를 태우러 오지 않을 것이란 걸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버려진 한 어머니의 하지만 끝내 다시 일어서는 눈물겨운 인생 기록입니다. 기익 오래된 장롱.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인 채 옷가지 몇 개를 꺼내 보따리에 쌌습니다. 거실 건너편 아들 부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안방에서는 아들의 코고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공기마저 그녀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넓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방도 많고요. 며느리 미진의 그 상냥했던 목소리, 그 말에 혹해 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돈으로 산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몽땅 아들네 아파트 보증금에 보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 학교 가는 뒷모습도 보고 싸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욕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좋음은 딱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설거지통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세제 아껴 쓰시라고 몇 번을 말해요? 요즘 세제는 한 번만 짜도 거품 잘 나는데 왜 자꾸 옛날 식당 하던 버릇처럼 펑펑 쓰세요? 미진의 목소리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젖은 고무장갑 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기름기가 안 지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요, 어머니 어제 빨래 삶으셨죠? 베란다 문 다 열어놓고 삶으시면 탄 냄새가 거실 커튼에 다 배잖아요.
친구들 와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냄새, 그놈의 냄새 타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시장통에서 국밥을 말았습니다. 돼지 누린내, 묵은지 쉰내, 연탄 가스 냄새가 몸에 인이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향 좋은 로션을 발라도 며느리 코에는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철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왔다 하며 달려드는 손자 녀석을 안아 올리는데 박 여사가 반가운 마음에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냐? 오늘 춥지? 얼른 씻어라 엄마가 청국장 끓여놨다. 그 순간 아들 철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걸 박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에 환기도 못하는데 청국장을 끓이면 어떡해요? 애들 학원 갔다 와서 냄새 맡으면 머리 아프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냐 나는 철수가 좋아하길래. 박 여사는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글보글 식탁 위엔 뚝배기가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었지만 그날 저녁 아무도 그 찌개에 숟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만 꾸역꾸역 먹었고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피자를 시켜주었습니다. 식탁 구석에 앉아 식은 국을 떠먹으며 박 여사는 목구멍이 까끌까끌해짐을 느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던 박 여사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 참아. 어머니 방에서 나는 그 노인 냄새 때문에 애들이 안방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해. 그리고 저번 주에 내 화장대 서랍 열어보신 것 같더라. 없어지는 건 없는데 기분 나빠. 조금만 참아.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결해. 요양원을 알아보든 시골 빈집이라도 알아보든 나 사업 시작하려면 집에서라도 스트레스 안 받아야 할 거 아냐. 어머니 계시면 손님 초대도 못해.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연 건 며느리 생일이라 용돈 5만 원을 몰래 넣어두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며칠 전 공원에 나가 빈 병을 주워 판 돈과 쌈짓돈을 합친 것이었지요. 박 여사는 부엌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쓰다 버린 영수증 쪼가리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30년 장사 인생이 그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해 준 이 집이 결국 자신을 냄새나는 짐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탁, 타닥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사업 시작하면서 집을 좀 사무실처럼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수험생이라 예민하고 아들은 차마 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충북 쪽에 아는 선배가 시골 빈집을 하나 비워뒀다는데 공기도 좋고 요양하기 딱 좋대요. 거기서 한 1년만 계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자리 잡으면 바로 모시러 갈게요. 박 여사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어릴 적 시장 바닥에서 엄마 호떡 사줘하며 때를 쓰던 그 고사리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이제는 늙은 어미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도시 공기가 답답하던 참이었다. 박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뒤였으니까요. 그렇게 짐을 싸던 날, 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그락 직접 담근 묵은 김치,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혹시나 냄새난다고 버릴까봐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고 또 싸맸습니다. 손끝에 밴 김치 냄새를 맡으며 박 여사는 비로소 눈물 한 방울을 뚝 흘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그 시골집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에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내려두고 도망치듯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휘잉 다시금 거센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붕, 싸 고속도로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가 빗소리처럼 차 안을 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빛 겨울 들판뿐이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톡톡 두드리는 손가락에서 그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히터 너무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들은 묻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저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기름 닳는다. 히터 좀 줄여라.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했을 테지만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선배가 별장처럼 쓰던 곳이라는데 좀 외진데 있긴 해요. 그래도 공기는 진짜 좋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자꾸만 산길로, 더 깊은 산길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덜컹, 덜커덩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차체가 요동칠 때마다 박 여사의 낡은 보따리도 옆자리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은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비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차가 멈춘 곳은 산등성이 바로 밑 외딴 집이었습니다. 끼익 녹슨 대문을 밀자 쇠 긁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별장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오는 잡초가 말라 비틀어진 채 엉켜 있었고 지붕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하얗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크으마 관리가 좀 안 됐네. 사람 불러서 청소 좀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들은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뻑뻑해서 잘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묵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전등은 깜빡깜빡거리다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보일러부터 좀 아들이 허둥지둥 보일러실로 뛰어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름이 없네요. 내일 아침 일찍 주유소 문 여는 대로 기름 넣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전기장판이라도 하지만 콘센트를 꽂아도 냉골인 바닥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박 여사는 방구석에 놓인 자신의 짐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 있다가 곰팡이 핀 벽지가 뜯겨나간 이 차가운 방에 덩그러니 놓인 보따리, 그게 꼭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저기 엄마 아들이 봉투 하나를 쭈뼛거리며 내밀었습니다. 이거 생활비예요. 미진이가 챙겨준 거예요. 부족하면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바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서. 아들은 엄마의 눈을 피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고 아랫목에 밀어두었습니다. 그래 바쁜데 어서 가봐라. 운전 조심하고 미진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라.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도록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도망치듯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진짜 금방 데리러 올게요. 1년 아니 몇 달만 참으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빈집을 크게 울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와 함께 차는 미련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세상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휘잉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촛불처럼 위태로운 박 여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캄캄한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짚었습니다. 벽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아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알았습니다. 금방 데리러 오겠다는 말이, 몇 달만 참으라는 말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을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 5만 원짜리 2장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손주 녀석 용돈, 주려고 아껴뒀던 돈, 이제 그 돈을 줄 손주도 따뜻한 밥을 지어줄 아들도 곁에 없었습니다. 꼬르륵 하루 종일 긴장해서인지 뱃속에서 빈속을 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배가 고프니 살아야지. 그녀는 어둠 속을 더듬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챙겨온 성냥갑을 켰습니다. 칙탁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주황빛 불빛 아래 먼지 쌓인 부엌. 아궁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전자레인지도 없는 재래식 부엌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내 마음대로 불 떼고 내 마음대로 청국장 끓여도 뭐라 할 사람 없는 내 집이다. 박 여사는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뚝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치익 성냥 머리가 긁히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박 여사는 마른 솔갈비와 장가지를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후 입바람을 불어넣자 매운 연기가 확 덮쳐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눈을 비비면서도 웃었습니다. 타닥 타다닥 마른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튀김 튀겨지는 소리처럼 경쾌했습니다. 곧이어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삶을 때 며느리가 그토록 질색하며 코를 막던 그 냄새 하지만 지금 이 산속 폐가에서 맡는 연기 냄새는 사람 사는 냄새였고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자리를 잡자 박 여사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걸레를 찾아 물을 적셨습니다. 쓱싹 쓱싹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누런 장판 위로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왔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장판은 본래의 노란 빛깔을 드러냈습니다. 어느새 발바닥 밑에서부터 훈훈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냉골이었던 구들장이 뜨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보일러의 미지근한 온기와는 차원이 다른 뼈속까지 찢어주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박 여사는 닦던 걸레를 내려놓고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좋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꼬르륵 뱃속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박 여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아까 집에서 몰래 챙겨온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숟가락도 없어 밥통 뚜껑에 밥을 덜고 손으로 김치를 찢었습니다. 우적, 우적 찬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반찬이라곤 시어 꼬부라진 묵은지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난 3년 아들네 식탁에서 기름진 고기 반찬을 두고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지금 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먹는 식은 밥이 훨씬 달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쩝쩝 소리를 내며 먹어도 김치 국물을 흘려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여사는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아직 윗목에서는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와 코끝이 시렸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니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찌르르, 찌르르르 어디선가 가을도 아닌데 철 잊은 귀뚜라미 소리인지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자동차 경적 소리, 층간소음, 그리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잔소리 대신 오로지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데군데 빗물이 샌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날 밝으면 저 천장부터 좀 손봐야겠구나. 마당에 풀도 좀 뽑고 장독대도 깨진 게 없는지 봐야지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 일들이 짐스럽지 않고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집, 내 손길을 기다리는 집, 이 낡아 빠진 폐가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 나도 버려졌어.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하고 말이죠. 휘잉 밤바람이 문풍지를 다시 한번 거칠게 흔들었지만 박 여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배신도 며느리의 구박도 뜨끈한 구들장 아래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도 없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코, 그녀의 편안한 숨소리가 빈집의 정막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짹짹, 얼마나 잤을까요? 요란한 산새 소리에 박 여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문을 열자 밤사이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밭,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으라차차, 아이고 시원하다. 폐 부수까지 차가운 산,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 눈 속에 파묻힌 항아리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라? 저게 뭐여?
장독대가 그대로 있네. 박 여사는 고무신을 꿰어 신고 눈밭을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살다 떠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혹은 버리고 간 장독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장독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훅 코끝을 찌르는 냄새. 그것은 썩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되어 쿰쿰하지만 깊고 진한 그것은 수십 년 묵은 시간장의 향기였습니다. 툭 투둑 장독 뚜껑을 여는 박 여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검은 간장을 콕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하게 감도는 돈 주고도 못 사는 100년 묵은 시간장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가에 3년 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의 폐가 생활은 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삭, 삭, 삭 마당에 우짜란 잡초를 뽑는 호미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지저분했던 마당이 말끔해지고 아궁이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보글보글 짝짝 박 여사가 시간장 한 국자를 넣어 끓인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누구쇼? 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양반이 대문 밖에서 괄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춘자 댁이었습니다. 어머, 사람이 살고 있었네. 난 귀신이 밥해 먹는 줄 알았지. 춘자 댁에 너스레에 박 여사는 국 한 그릇을 뚝딱 퍼주었습니다. 후루룩 캬 국물을 들이켠 춘자 댁의 눈이 쟁반만 해졌습니다. 아니 형님, 이거 뭔 조화를 부린겨? 그냥 시래기랑 된장뿐인데 왜 고기 국물 맛이 난다? 그 맛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나중엔 그 깊은 장맛을 못 잊어서 박 여사는 쌈짓돈을 털어 돼지머리를 사고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탁, 탁, 탁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난타 공연처럼 신명났습니다. 버려진 폐가의 마당 평상에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사람 옹기가 도니 집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촬영 왔다는 방송국 PD가 냄새에 이끌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집 간장 맛이 기가 막히다던데 촬영 한번 해도 될까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춘자 댁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음식 솜씨 아까워서 그려 한번 해봐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박 여사는 그저 평소대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밥을 말았습니다. 화려한 조미료 하나 없이 오직 묵은 시간장과 어머니의 손맛으로 끓어오르는 투박한 국밥. 그 영상이 전파를 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방송국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 할머니네 집이 어디냐?
그 간장 맛 좀 보자.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고향의 맛을 지키는 장인으로 소개된 박여사 그녀의 얼굴에 핀 주름이 훈장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우웅 테이블 위에 놓인 아들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철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독촉 전화였습니다. 며느리 미진의 사업은 무리한 확장 탓에 1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 집 담보대출,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와장창 거실에서는 오늘도 부부 싸움 끝에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막았어야지. 어머니 내쫓고 받은 기운이 좋다며? 근데 이게 뭐야? 미지는 산발한 머리로 악을 썼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미 붉은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고프다 밥 줘. 학원도 끊겨 집에 있는 아이들이 힘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먹을 거라곤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뿐이었습니다. 후루룩 네 식구가 말없이 라면을 먹는데 정막을 깨고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화제, 산속 오지에서 찾은 기적의 맛. 무심코 고개를 든 철수에 젓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곱게 빗어넘긴 은발에 빳빳하게 풀먹인 앞치마를 두른 사람. 분명 1년 전 자신이 눈밭에 버리고 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미진도 입을 쩍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는 월 매출 1억 전설의 시간장 국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의 비결이 뭡니까? 박 여사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버리고 간 덕분이지요. 혼자가 되니 비로소 맛이 보입디다.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버리고 간 덕분이라니. 화면 속 어머니는 더 이상 냄새나는 짐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맞지? 저게 다 얼마야? 미진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당장 가져가서 빌어야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머니는 받아주실 거야. 핏줄이잖아. 철수는 컵라면. 국물이 셔츠에 튀는 것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비겁한 희망이 뒤섞인 채 그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붕, 끼익 1년 전 그날처럼 철수의 차가 시골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잡초 무성했던 마당은 자갈이 깔끔하게 깔려 있었고 평상마다 손님들이 가득 차
왁자지껄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지에서 온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철수와 미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박 여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철수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진도 따라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 집도 넘어가고 애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모실게요. 박 여사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박 여사는 꾹 눌러 삼켰습니다. 일어나라, 손님들 체한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쟁반에 국밥 두 그릇을 담아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1년 전 냄새난다고 숟가락도 대지 않았던 그 국밥이었습니다. 먹어라. 박 여사가 쟁반을 평상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와 미진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적, 후루룩, 눈물 콧물 섞인 국밥을 개걸스럽게 퍼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고 그제야 염치가 돌아온 듯 철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엄마 냄새나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그릇을 보자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는 채웠냐? 그럼 됐다. 그녀는 품에서 꼬깃 탄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 앞에 던졌습니다. 올라갈 기름값이다. 그리고 이거 먹었으니 다시는 오지 마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미진이 당황하며 매달렸습니다. 저희 여기서 일 도우며 살게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박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너희 눈치 보며 죄인처럼 살던 3년보다 이 썩어가는 폐가에서 혼자 지낸 1년이 나에겐 천국이었다. 내 돈, 내 집 다 가져가서 날 버렸을 때 너희는 부모 자식 연을 끄는 거다. 나는 이제 철수 엄마 안 한다. 그냥 국밥집 박 사장으로 살 거다. 가라. 더 추해지기 전에 박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쾅 닫히는 부엌 문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그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박 여사의 칼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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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것은 자식이라는 질긴 미련을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에필로그. 어느덧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밤, 박 여사는 텅 빈 마당 평상에 홀로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총총이 박혀 있었습니다. 휘잉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두고 간 눈물, 자국도 마당의 흙먼지와 함께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후루룩 박 여사는 식은 찻잔을 들어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쌉싸름한 향기가 돌았습니다. 멀리서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조차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 마음 편하면 그게 극락이지. 그녀는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낡은 폐가의 담장을 넘어 눈 덮인 산속으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한 그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